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집단소송에 대한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집단소송 뉴스가 들려오네요. 아오리라멘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버닝썬의 주인공 승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리는 이 아오리라멘의 오너인데요. 이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들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한 인터뷰에서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부른 달콤한 거짓말의 가사인데요. 깊은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아. 미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달콤한 너의 거짓말. 승리 씨, 팬들에게도 점주분들에게도 달콤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사과라도 하셔야죠. 2019년 7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이무다이가 고마해라.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대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2중 3중고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고요. 곧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배제한다는 걸 천명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WTO 개도국 우대를 철회하겠다고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통상악재가 겹치는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죠. 김광석 실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마해라 마이무다이가 이거 말할 상황 맞죠? 아,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브렉시트라든가 뭐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래들 싸움에 새둥 터진다라는 격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싸움이 그냥 한국을 겨냥해서 그러게요. 닥치는 것 같아서 굉장한 노심초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정말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인데 네. 오늘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모셨어요.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는 발전한 국가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지적한 WTO 개도국은 우리나라와 또 어디입니까? 일단은 뭐 중국을 대표적으로 겨냥한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 중국을 겨냥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나라들, 네. 야, 선진국인데 무슨 개도국처럼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 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죠. 네. 그밖에 뭐 멕시코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또 같이 이제 휩쓸려서 어떤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WTO 제도에서 이 개도국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기선언 방식이에요. 자기선언 방식.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지위를 포기하냐 선택하냐가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한국이 1995년에 네. WTO 출범할 때 우리는 뭐 선진국이지만 그래 우리 뭐 자동차, 철강 선진국이지만 농업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산업이야. 이걸 이제 일부 이론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산업이라는 뜻은 이제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야. 우리 발달하지 않은 산업이야. 약한 아하. 산업이야. 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농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진국처럼 똑같이 공정하게 교육할 테니까 농업만큼은 우리 특별히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WTO에 가입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기선언 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네. 개도국이다라고 네. 선언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부분은 선진국인 거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농업, 그리고 그 농업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도국 할게 이렇게 됐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니네 개도국 아니야. 그러니까 네. 혜택 받은 거 받지 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보조금과 관세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어지다가 우리 쌀 같은 경우는 510% 이상의 관세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쌀이 아무리 맛있고 저렴해도 한국의 510% 그렇죠. 관세가 부과된 쌀은 통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런 쌀 시장이라든가 몇몇 농산물 시장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관세 전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좀 미진한 산업,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 보조금도 이제 많이 지급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 나라에만 있으면 불공정한 무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의 농업 부분에서 혜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관세와 보조금인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1994년도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네. 들고 일어서고 굉장히 격렬하게 예. 이렇게 협상 때 영향을 끼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외모로는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 외모 칭찬한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아닌데. 경제 상황이 이렇지가 아닌데 그 말이 저도- 참 기쁘네요. 예.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이 개도국의 지위를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농업 분야의 이 같은 특혜는 더 이상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입쌀에 대해서 관세를 513%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막 완전히 철폐되진 않겠지만 예를 네. 들어서 200%, 150% 이렇게 관세가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수입 농산물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그리고 유제품, 분유 네. 같은 거. 이런 산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영세 농공인들도 많이 종사되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수입 시장이 이렇게 개방되는 과정에서 네.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농민들 참 힘들고 네.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저도 걱정이 되네요. 이 산업 분야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트럼프가 WTO 개도국의 지위를 운운하고 나선 거는 우리나라가 메인 타겟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게 중국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협박하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 분석이. 예,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WTO 규정을 조정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한미 FTA라든가 아니면 나프타, 노스 아메리칸 FTA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미국의 수출을 좀 늘리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공약인 것이고 트럼프가 그래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재선에도 그렇죠.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그 수많은 대상들이 농민들이 많아요. 역시. 그럼 그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생산되는 그 수많은 농작물들이 비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 팔려야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게 좀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주장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합리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장기전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협박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미국이 어찌 할 바는 없는 거죠. 일단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WTO 규정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이미 미국이 몇 차례 이제 WTO라든가 국제 규약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WTO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얼마든지 WTO 그 조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갑의 자세네요. 예, 여차하면 G20이나 OECD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와서 이거는 WTO 규정과 상관없이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까지 그 관세 전쟁을 펼치고 뭐 어떤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온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그런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해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WTO라는 틀 안에 있으면 트럼프가 막 박물관은 아닐 텐데 만약에 WTO 틀 안에서 나가거나 G20 틀 안에서 나가서 1대1로 우리 붙어보자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감당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트럼프가 이제 행정각서를 통해서 철강 관세, 뭐 세탁기 관세 이런 것들 이거 우리 무역 적자 너무 심각해. 무역 적자를 많이 가져오는 진에 한국 철강, 세탁기 이런 거 다 우리 좀 관세 높이겠어. 뭐 하면서 그 무역적인 그 보호 무역 조치를 이제 단행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이제 WTO의 협상이 안 될 경우라면 그리고 많은 다국적인 그런 지지를 못 받는다면 이게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 못 받는다면 결국 그러면 1대1로 가겠어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은 이제 예외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죠. 이제 중국을 겨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개도국 지위를 계속 가져가면 우리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이 커집니까? 그런 명분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그 기준.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가 OECD 가입국입니다. 우리 맞잖아요. 우리 맞아요. 중국도 맞죠. 중국은 OECD 가입은 아닙니다. 네네. 그다음 G20 회원국이어야 됩니다. 우리 맞죠. 우리는 맞아요. 중국도 G20이에요. 그리고 세계은행의 분류, 월드뱅크의 분류로 고소득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뭐 1만 뭐 2천 달러 이상.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이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맞아요. 그리고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 우리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네 가지가 다 되고 트럼프는 뭐냐면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터키도 마찬가지. OECD 회원국이니까 너네 이제 선진국으로부터로서의 지위를 받아야 돼라는 주장인 건데 우리나라는 이 네 개에 다 걸립니다. 그렇네요. 중국은 OECD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중국 OECD 회원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맞습니까? OECD 가입국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중국보다 우리가 더 기준에 부합하는 거니까. 기준에는 엄격히 부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진짜 통상학제가 이렇게 겹치면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수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 분쟁 장기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2018년까지 2%대 중반을 유지했던 중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깔아앉는데 수출만 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2%대 중반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9년, 20년으로 가면서 수출 환경, 대외 환경이 너무 악재가 겹치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출마저도 평균을 이제 깎아먹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희망 요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지는 좀 암담한.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에서 2019년 1월에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그 주제로 뭐를 깔았냐면 Darkening Skies. 어두워지는 하늘.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경제에 더 많이 부합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 걱정되고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서 바깥과 싸우자.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이념 갈등이나 이런 싸움 말고 바깥으로부터의 공격과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깥과 어떻게 싸우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일단 일본은 우리랑 협상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미국은 뭐 지금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면요.
미국이 브라질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끝내 브라질이 개도국 우대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끌어냈죠. 예.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그냥 그래야 선택해 이렇게 놔둘까? 끝까지 우리도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일단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우방국이다라는 입장을 네. 고수함으로써 그 리스트 안에는 안 들도록 하는 노력이 외교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적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이 농축산업에 걸친 어떤 충격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 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것도 또 중요하겠고요. 또 공급 사슬 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그럼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에 있으니까 공급사슬 기지를 잘 활용해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겹칠 때 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네.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우리 뭐 나왔을 때 실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뭐 다크니스 아까 말씀하신 네. 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뭐 일본의 무역 제재라든지 뭐 트럼프의 이런 WTO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때도 네. 어두웠는데 네, 그때도 지금 어두웠죠. 다크니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더 어두워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네. 그 먹구름이 탁 한반도를 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인데 세계은행이 잘 전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 이런 부분까지는 거론되진 못했겠지만.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나오실 때에는 네. 조금 구름이 거친 상황에서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밝은 주제로 한번 또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내에는. 네, 함께해 주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우리 김강석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